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민생 행보 시작을 했는데 예상을 못했던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영업 면허라 다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 하고 말았는데. 네, 취지는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차리는 대중 음식점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의 총량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 좀 너무 나갔다라는 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 스스로도 당장 시행한다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발을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도 고심의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수습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후보가 됐죠. 역시 이제 현실을 고민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발언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한 2만 곳 정도가 음식점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 폐업하는 이 자영업 가운데 적게는 25%, 많게는 50% 정도가 음식점이 차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음식점 폐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내놓은 차원에서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개인의 창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에까지 봉착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을 내놓은 자리가 관악구의 소상공인 이제 간담회에서 있었던 자리예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놓은 발언 같은데 상당 부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논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서를 분명히 달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연 국가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등과 분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좀 진보 정권은 그리고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성장 그리고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한다면은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정부를 좀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 차원에서 던진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배 교수께서는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의 기본권을 좀 침해한 것 아니냐, 예. 창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분명히 지도자라면은 현존하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처방을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과연 그 해법이 맞는가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더 지원해 줄 건가?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건가라고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음식점 총량제를 만든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시각과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도 했고
성남지사도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근데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음식점 총량제라는 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 뭐 인구 몇 명당 뭐 한식당 몇 개, 중식당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걱정스러웠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사회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단면이 나온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제되지 않았고 기본 인식을 표현한 거라고 캠프 측에서는 해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자영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럼 총량제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인식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만약 이런 식으로 정제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텐데 이게 지금 보여줬던 어제 보여줬던 그런 기본 인식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뭐 당하고 유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당내에서도 이미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좀 아직은 떠 있고 안착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러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짧게 좀 첨언을 한다면은요. 현재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특히 이제 지도자로서는 정치적인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접근만 하게 된다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얼마나 보수에서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수에서도 이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또는 이제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금융 이렇게 과거와는 이제 획기적인 그런 정책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적인 현안,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는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의 취지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대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져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의 그 보조적인 그 지원을 좀 받고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솔직히 이제는 국민들 앞에 이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더 정제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어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에 첫 대회 행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음식점 총량제 그리고 주 4일제 물론 다 두 가지를 거둬들였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대회 행보이기 때문에 나름 준비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프 차원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를 하고 나온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 그다음에 캠프 내에서 이 철학을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제 같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또 기발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발상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선 레이스가 그야말로 본격 행보가 시작되고 야당 후보가 또 결정되면 더더욱 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이제 다음 주면은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연이어 만났고요. 또 지금 뭐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또 추미애 전 장관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뭐 보도를 보면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박광원 의원처럼 이낙연 캠프에서 좀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앞으로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고사를 했다, 좀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14일 만에 회동을 통해서 원팀의 물꼬가 트여졌다. 그리고 매우 글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추미애 후보, 그리고 또 김용진 후보 만났고 또 박용진 후보, 그리고 예. 김두관 후보까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다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예. 이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단순히 합류한 것이 아니고 선대에서 나름대로 뭐 두 분 같은 경우는 상임 고문, 그리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명예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두관, 박용진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뭐 공동선대위원장 맡은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신복지위원회가 생겨가지고 후보가 직접 챙기고 또 그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사회 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위원회, 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자적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원팀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요. 11월 2일 날 공식 출범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후보의 일부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의원들의 경우도 결국은 저는 전체 선대위에는 합류한다고 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까지 회동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통성을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계승자임을 자부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저는 특히 이제 호남에서도 결집이 될 것이고 또 친문 진영에서도 결집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컨벤션 효과가 앞으로는 컨벤션 효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차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4명의 경선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오늘 내놓은 양자 대결,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4명의 경선 후보들 간의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조사가 기존에 해왔던 조사들과는 조금은 다른 수치들, 결과들로 나온 것 같아서 눈길이 끕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 4명의 경선 후보들 중에서 3명이 앞서는 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지표는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본선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그와 다른 전 가상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첫째 하나는 그 정권 교체 지수가 정권 유지 지수보다 굉장히 높은 거에서 오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고 나온 거는 정권 교체 지수가 더 높아서 저런 현상이 나오고 당원들의 표심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아직은 전체의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박스권에 여전히 좀 갇혀 있어서 저렇게 밀리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사실은 들쑥날쑥해서 전체를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아직은 본격 회복 내지는 상승 국면을 타지 못하는 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전두환 발언, 개사과 발언 등으로 해서 약간의 하락세를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야권의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또 저런 수치로 저런 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조사 방식 그리고 뭐 질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또 사뭇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해도 저기에 대한 얘기를 배정호 교수께도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기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유는 역시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1대1로 싸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 51대 49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네. 따라서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동일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서 그 추세를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추세 흐름들은 또 이슈 폴폴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실히 전해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본선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형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볼 조사 역시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홍준표 후보가 전체 여론조사가 조금 더 진한 색의 결과인데요. 그 진한 색을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로 한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연한 색의 막대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 당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NBS의 조사 결과인데요. NBS의 조사 결과 역시도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전체 조사에서는 앞서는 모습이지만 지지층으로 한정을 했을 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누구의 우위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당원 쪽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 측이 좀 유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는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그에 비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할 때는 또 다른 결과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전체 지지도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 지지도 격차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국민의힘 경선 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역선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이게 약간도 반영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양상들이 보이는 게 반영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1일부터 사실은 2일간 당원 여론조사, 예. 당원 표심 여론조사, 그다음에 3, 4일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5일날 최종 후보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번 주말로 경선이 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현재 당내 경선 추이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보는 것처럼 어느 쪽이 앞선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 그리고 당원 투표가 절반이잖아요. 50-50인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조금 더 힘을 쏟을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을 잡는데 조금 더 힘을 쏟을까요?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고 당원들에게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심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당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민심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번 결과는 제가 볼 때 예측 불허의 초박빙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는 것으로 네. 계속해서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윤석열과 홍준표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좁아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국 이제 당심과 민심이 50대 50으로 결정이 되는데 예. 이 당원들의 구성 분포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유념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28만 명이었거든요. 책임 당원이. 근데 지금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이 57만 명이라는 예.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신규 책임 당원이 오히려 29만 명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40의 전문 표심들이 한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심들이 하나로 결집한다면은 의회 결과가 즉 홍준표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전해 보면은 이준석 대표 선거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당심에서는 밀렸지만은 민심의 세기가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심에서는 밀렸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이겨가지고 됐거든요.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선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원 투표를 당심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그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거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괴리감이 격차가 컸던 경우들이 흔했던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 사실은 2007년 대통령 경선에서도 이런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당내 소위 말하는 당원들 표심과 약간 괴리가 있었고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경선을 붙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결과 속에서 국민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더 앞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당내 표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선 상황에서 종합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간발의 차이로 이긴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당원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그래프는 사실은 당원들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거든요. 약간 좀 다른데 요즘에는 이제 당원들이 사실은 일반 여론 추이에 많이 근접해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것과는 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 그리고 일부 뭐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당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일반 당원들이 그다음에 책임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그야말로 막바지입니다. 이제 토론회도 내일이 마지막이죠. 다음 주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투표가 시작이 되고 당심과 민심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토론을 분야별로 나눠서 형식도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에 대한 총평을 이 자리를 위해서 또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격앙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정책을 따져 묻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는 있었죠. 1대1 맞대결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토론회까지 하면 총 10번의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역시 이제 10번의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의 변별력이 TV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좀 인신공격성, 말꼬리 잡기 그런 토론회가 대부분 좀 주류를 차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원희룡, 유승민 이 두 명의 후보는 상당히 격조 있는 그런 정책 대결을 보여서 보수의 지지자들에게 상당 부분 또 보수의 새로운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게 뭐냐면 마스 토론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주도권 토론 이렇게 있었는데 후보 간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스 토론 내지는 주도권 토론이 정책 대결보다는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뭐 감정 대립 등으로 흐른 양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간 변별력 그다음에 후보가 네 분의 후보가 지금 본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점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서 토론회 초기에 괜한 논쟁으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다. 그래서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판단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횟수도 이렇게 많은 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선관위가 준비가 되면 한번 좀 검토해 볼 대목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선 경선판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내년 3월에 대선과 동시에 치르게 될 재보궐선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종로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출마했던 분들은 대부분 뭐 대선 후보급의 굉장히 중량급 인사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는 사실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좀 유력하지요. 종로 출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완전하게 선언적으로 표현하면은 민주당이 좀 덜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농담조로 이야기한 건데 확대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계동에서 제가 선거 출마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과연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종로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사실 녹취에서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중량급 인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종로 하면은 정치 1번지거든요. 정치 1번지로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많이 됐어요. 예. 노무현, 이명박 두 사람이 종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다 종로 출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종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보다는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또 종로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종로 국회의원 선거는 러닝메이트다 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카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하면은 2030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가 없거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네. 따라서 누군가 좀 보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딱 떨어진 그런 카드인데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중량감은 있지만은 과연 이준석이라는 뉴페이스에 맞설 만한 신선함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카드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뉴페이스를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본인 나온다는 상계동에 얘기는 대한 안 하고 애정을 있는데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이다 해가지고 예.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것을 봐서 그 필요성 때문에 저는 결국은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일단은 런닝메이트 개념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종로 지역구 보궐선거가 아니라 대선을 치르는 한 파트로서 저게 전체 국민의 대선에도 영향을 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뭐 가능성은 낮게 보십니다만은 만약에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이 나오면 현재 예. 문재인 정권의 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 대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의 양상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 어쩌면은 저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종로에서 출마해서 당의 대선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